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1명이 발생해서 지난달 10일 이후에 다시 6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3차 유행이 재확산할 조짐을 보여서 방역 당국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해서 화이자와 노바백스 백신을 추가로 계약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확진자는 300명대, 400명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돼도 좀 다행이다 싶었는데 다시 또 600명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코로나 확진자는 예측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어제 0시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600명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지난번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5 단계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단계 이 정도의 규모에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좀 완화를 했는데 아직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우리 정부나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했기 때문에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방역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위험도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나 최근 어떤 감염 사례를 보면은 설 연휴랑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설 연휴가 끝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까지 계속 이러한 사례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 연휴와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도 처음에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 이후로 조정한 이유가 설 연휴에 감염 확산 우려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설 연휴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확진자가 설 연휴에 있었던 확진자다라고 판정하기는 좀 이른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확인이 된 케이스가 몇 건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런 네. 사례들이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 감염 사례들은 이미 설 연휴 이전에 발생했던 것들이 지금 계속 연결이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설 연휴를 기준으로 딱 끊을 수는 없지만 계속 그러니까 관계를 가지면서 앞으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지금처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계속 한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집단 감염 사례도 개별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천향대 병원 지금 하루에 수십 명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누적 확진자를 보니까 120명에 육박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순천향대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표 환자가 설 연휴 기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감염이 시작됐던 단계는 그 이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입원 환자분들이 가능하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근데 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예. 공용 화장실에서 마스크를 벗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굉장히 그러니까 설 연휴 이전에 이미 확산이 좀 많이 된 상황이었고 그게 지표 환자가 설 연휴 기간에 나오면서 그 뒤에 계속 하루에 수십 명씩 확진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 환자라는 게 확진이 드러난 환자를 말하는 겁니까? 가장 처음에 확진이 된 사람을 지표 환자라고 가장 처음이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방역 관리 방식에 대해서 좀 재정비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런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 집단 감염이 계속 빈번히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보완돼 있는 방역 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편을 한다라고 그러면 더 강하게 어떤 그 제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최근의 경향성을 보면 방역 조치가 좀 완화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월 달부터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방역 시스템을 재정비하기에는 이 부분에서는 방역 당국이 주체가 돼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지금의 추세하고는 역행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실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국민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시설 관리의 주체가 더 이 어떤 공지사항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하는 수밖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은 없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 병원이면 의료진도 많이 있고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입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 예. 상주를 하고 계시고 여기에 간병인들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어떤 병원 내에서만 계신 분들이 아니고 예. 외부랑 접촉이 빈번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감염되신 분들이 만약에 병원 내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병원 내 입원하신 분들한테 급속하게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기본적으로 입원 환자라는 거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면역 체계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감염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계실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다든가 주무신다든가 할 때에는 실제로 마스크를 벗게 되고 특히 다인실을 이용할 경우에 이용하시는 입원 환자들이나 간병인이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서로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수도권을 보면 충남 아산입니다. 보일러 제조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100명이 넘었습니다. 120명이 넘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또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또 유사한 케이스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순천향대 병원처럼 그 아산의 보일러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표 환자, 그러니까 첫 번째 확인이 된 환자가 그러니까 설날 연휴 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감염이 전파가 시작됐던 단계는 설 연휴 이전이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처음에 확인이 되면서 전수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도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방역 수칙이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 실제로 제조 공장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시고 샤워를 하신다든가 탈의를 하신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마스크를 벗고 이 과정에서 감염자한테 접촉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전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예. 또 하나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공장 직원들 분 중에 설 연휴 때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네. 전파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일부 일부 지자체 쪽에서 실제로 이 지금 아산 그 제조 공장 관련해서 확진자가 전파를 일으킨 사례가 특히 N차 감염이 한 10건 이상이 20명 가까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더 전파가 또 확산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매일 신규 확진자를 발표를 하는데 그게 뭐 300명대 쭉 유지되다, 400명대 유지되다 이게 500명, 600명 넘는 게 이렇게 지역적으로 그 집단 감염이 한 50명, 100명 넘으면 그게 숫자가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계속 뭐 소규모든 중규모든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 확산이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어떤 변수들이 계속 발생을 할 때마다 이 일일 확진자 수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해당 건건을 다 변수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변수들은 일상적인 거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다 합쳐져서 하루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를 변수로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하나의 어떤 부분이다, 일상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종합적으로 지금의 확진자 규모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예외적인 경우라서 원래 300명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늘어났다 이게 아니고 이걸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럼요. 예. 모든 건수가 지금 뭐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것도 네. 기본적으로는 개인 간 전파가 기본이거든요. 개인 간 전파가 다수가 모인 공간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집단 감염으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는 다 모든 것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전파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충남 아산의 보일러 제조 공장 보니까요. 이게 와 이럴 수도 있구나 싶은 게 예전에 에어컨으로 뭐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뭐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온풍기를 타고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공장이니까 또 겨울에는 정말 대형 온풍기고 바람도 굉장히 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향이 큰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글쎄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 환자는 설 연휴 때 발생을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상당 부분 전파가 이루어졌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공장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 이 비말 생성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지금 말씀하신 온풍기 이외에도 다양한 시설에서 오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공기 중에 있는 비말이 온풍기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온풍기에서 디텍션, 그러니까 검출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생존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 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일정 기간만 살아남을 수는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진짜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가 그 안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죽은 바이러스가 실제로 유전자만 검출이 된 건지 이거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공기 순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온풍기가 작용을 한 거는 맞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집단 감염 내용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앞서 잠시 살펴봤는데 지금 설 연휴 가족 모임으로 인한 확진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연휴 기간에 좀 가족 모임을 가졌다면 내 몸 상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예의주시를 해야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설 연휴가 끝난 지 한 3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일주일 또는 길게는 2주 정도까지는 만약에 고향 방문을 해서 평소에 만나던 그러니까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했고 마스크를 벗고 만났던 어떤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예. 그 시기에 몸이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러니까 호흡기 증상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하시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집단 감염이 이렇게 나오면서 예전에 보면 한 그 확진자가 100명 미만일 때, 50명 미만일 때는 처음 전파자는 누구일 것이다 이렇게 역학조사를 추적해가면서 최초의 그 발원지라고 할까요? 그 사람을 찾아낸 것 같은데 요새는 그게 좀 어려운가 보죠.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처음에 감염된 사람, 그러니까 지표 환자가 누구고 네네. 감염원이 누군지를 찾는 그런 확률이 높았거든요. 예, 예. 그 당시에 확진자 규모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수백 명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제한된 역학조사관들이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경로를 찾고 있는 상황에 다른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그쪽에 또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제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신안의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처음 감염원이 누구였냐 이거를 밝히는 거는 그렇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신에 여기서 확진이 되신 분들이 어떠한 경로로 타인을 만났는지를 확인을 해서 예. 가능성이 있는 감염 환자를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최초의 감염이 누구냐 이거를 밝히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역학적인 패러다임도 좀 바꿀 필요는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초의 감염자를 찾는 것보다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게 더 우선인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상적인 역학 또는 방역의 수칙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확진자 규모가 작을 때에는 최초 감염원이 누구였냐 이런 것들을 나가면서 네. 어떤 것들이 실제로 지금 전파에 문제가 됐는지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확진자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을 때에는 그게 무의미하다. 오히려 예. 전파의 확산을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부터는 백신에 대한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일단은 65세 미만에게만 접종을 하기로 했는데 일부 전문가는 예방 효과가 불확실해도 좀 접종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65세 이상의 고령층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 안전성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그 임상 3상 시험자 대상자 중에 90% 이상이 65세 미만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실제로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수적인 면에서 상당히 비율적인 면에서 적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환산을 해보면 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3상에 참여했던 65세 이상의 그 대상자 수는 한 6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임상 3상 시험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10,000명 이상의 임상 3상 시험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갑자기 그 대상자 수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600명이 넘는 수준의 65세 이상의 대상자도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대상자를 늘려서 안전성이나 효능성을 좀 보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상자들 중에 심각한 이상 반응을 보이신 분은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합격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효능 부분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도 일단은 WHO에서 기준으로 삼는 5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65세 이상 그 대상자에게 접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다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승인을 했는데 나라마다 좀 판단 기준이 다른가 보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초창기에 임상시험 단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투여 용량에 따라서 효능이 달라지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명확하게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제약사 측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제약사 측에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각 예. 국가마다 심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초기에 승인을 했던 국가, 특히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65세 미만으로만 대상자를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승인을 받을 때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65세 이상을 포함하는 걸로 했다가 지금 보류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국가 간의 어떤 승인 심사의 그 결과에 따라서 서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에서는 지금 이게 임상시험 그 개체 수가 적어서 그렇지 효과 면에서는 뭐 그렇게 부작용이 나온 거는 거의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성 부분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합격점을 받았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네. 효능 면에서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효능 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연령대를 차치하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거든요. 전 연령대에서 약간 효능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예, 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물론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화이자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같은 데에서 실제로 접종을 하고 판단을 해봤더니 임상시험 결과랑 유사한 정도의 유효성을 보이더라라는 그 결론이 나고 있고 예. 아스트라제네카도 임상시험하고 평균 그 효능 부분이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제로 3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백신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접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효능이 좋은 걸 놓는 게 맞겠죠. 근데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은 정말 지금 이제 빠른 이제 속도도 필요한데 정부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뭐 이유는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언제 지금 백신의 공급도 지금 뭐 들어와야 되는 게 아직 미뤄진 것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언제쯤 65세 이상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허가가 날까요? 정부 쪽에서는요? 일단 추가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미국 같은 곳에서도 계속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추가적인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임상시험 결과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65세 이상을 접종 대상자로 포함을 시킬 건지 예. 말 건지 이거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다 조건부로 승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한두 달 정도는 좀 지켜봐야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연령층에 접종을 할 건지가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노바백스나 얀센 이런 모더나 이런 백신을 65세 이상층에게는 먼저 접종하겠다 이런 계획도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1분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 백신이 대상 그 백신이거든요. 근데 시기가요?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부 국가에서 그 고연령층 중에 중증의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사망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65세 이상의 고연령층, 특히 중증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접종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화이자 백신보다는 아마 2분기 때 들어오는 이제 뭐 모더나라든가 얀센이라든가 노바백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백신 맞을 때요.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족이 뭐 가구수 연령대가 세대별로 있을 테니까요. 뭐 다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 집단을 다 같이 백신을 맞아야지 효과가 더 높다. 부분적으로 뭐 시기가 다르게 뭐 아버지는 언제 맞고 할아버지는 또 더 늦게 맞고 이렇게 하면 뭐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게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백신의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는 얘기가 한동안 계속 화두가 됐었는데 네. 집단 면역이 뭐냐면 이게 순차적으로 여러 명이 있는 데에서 누군가 백신을 맞으면 전파의 연결고리가 끊기거든요. 차단되는 거죠. 차단되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확산이 안 일어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어떤 그룹에서 일부만 백신을 맞아도 이런 효과들은 충분히 그러니까 발휘될 수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네. 지금 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종사자들이 먼저 접종을 받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 뭐 어떤 효과가 어떨 거냐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종사자들이 접종을 받더라도 개인 방역 수칙은 지금처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방 효과가 이게 100%가 아니고 실제로 그 예방 효과를 진짜 예방 효과냐 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그래서 백신을 맞았는데 예방 효과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부분에 따라서 있을 수는 있는데 네네. 완벽하지는 않고 예. 감염이 들어왔는데 임상 증상만 가려주고 전파를 시킬 수 있는 확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동안 완전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짜로 안정세가 있을 때까지는 지금의 개인 방역 수칙을 접종자들도 계속 지켜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화이자 백신 이야기로 이어가 보면 네. 국내 들어오면 일단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되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로 도입이 결정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19 관련 의료진 이외에 다른 대상이 좀 확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당초 예상보다는 2분기 때 들어올 공급이 될 걸로 생각되는 백신의 물량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3분기에 접종 대상자였던 분들이 일부가 2분기에 접종을 빨리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서 생각하고는 11월 집단 면역보다는 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변수는 변이 바이러스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상은 뭐 어떤 범위일까요? 아무래도 뭐 연령대나 직업군을 나눠서 이렇게 먼저 접종하는 계획으로 세부 계획이 변경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군 중에서 빈번하게 이런 일반 대중들을 많이 접촉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집단 내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집단의 구성원들 이런 네. 분들 위주로 해서 먼저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 먼저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진 나라들을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관련해서 좀 효과성, 안전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 있는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최근에 나온 통계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그 접종률이 가장 빠르거든요. 한 30%를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이 영국이 한 10% 정도 되고요. 미국이 한 5%대 6% 정도 되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뭐 본인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백신의 그 시험 대상이 되겠다라고 자처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연구 결과들도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0만 명, 그러니까 2회 접종까지 마무리를 한 60만 명을 대상으로 효능 부분을 검증을 했더니 실제로 예방률 같은 경우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94%, 95% 나온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 결과와 거의 유사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그 결과도 나왔는데 62%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2%면 그 임상 시험의 평균 효능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임상 시험하고 유사한 정도로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과거에 임상 시험만 마쳤을 때에는 결과가 임상시험대로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올 거냐라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스라엘 데이터를 보면은 임상시험하고 유사한 정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역이나 백신 정책에 수립을 하는데 좀 반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